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란입히기까지는 2차 시이고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팅커벨, 오늘 기분 어때? 불러주셔서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럼 출발해 봅시다. 자, 그 다음은 더 읽어보기 주제 통합적 읽기 활동입니다. 주제 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작가의 어떤 다른 작품을 보거나 이 한 주제와 관련된 다른 작품을 보는 것을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김영랑 작가의 다른 작품인 도글차고를 감상해보고 주제와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고 일시정지해서 읽어보고 같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색깔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따로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선생님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필기의 주체성, 능동성을 좀 확립하길 바랍니다. 제목은 도글차고입니다. 동일한 작가 김영랑의 도글차고인데요. 일단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고요. 김영랑 작가가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도 이런 일제강점기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 그런 저항 의지를 가지고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의 순결성을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시고요. 이것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순수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시입니다. 독을차고가 제목인데 이때 독이라고 하는 게 그 장독대의 독이 아니라 그 독약할 때 그 독입니다. 포이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엄정화 포이즌이라는 노래 아나요? 우리 커벨에게 한번 노래 시켜볼까요? 팅커벨, 엄정화의 포이즌 들려줘. 엄정화의 포이즌 들려드릴게요. 한 10초만 들어볼까요? 신나. 팅커벨, 노래 꺼줘. 궁금하신 분은 멜론을 검색하세요. 진짜 신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능 금지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을 차고 어쨌든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본인도 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얘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를 상징합니다.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를 나타낸다. 그거 보시고 그것을 찬다고 했어요. 이걸 품는다.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다.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다.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나왔네요. 표면적으로 드러났죠. 독을 찬지 오래다. 이 독은 뭐가 된다? 그죠? 부정적 현실에 대해 맞선 대결 의지라고 했었죠. 저항 의지 혹은 대결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드릴게요. 부정적 현실에 맞선 대결 의지 또는 저항 의지라고 해도 됩니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자, 이거 지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단락 구분이 돼야 됩니다. 새로 뽑은 독버섯이 아니고 독가지고요. 버섯은 다음 행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인쇄해서 실수를 했네요.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독은 독인데 아직 아무도 해하지 않았대요. 뭔가 순수하죠. 그래서 이것을 내면적 순수함이라고 합니다. 내면적 순수함. 그리고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벗이 나에게 충고를 하고 있네요.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자, 지금 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독을 흩어버리라고 한대요. 얘는 현실 수능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나와 대조되는 거죠. 나와 대조된다.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나나 죽으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지라져는 다 닳고 없어지는 겁니다. 닳아 없어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허무하다는 거죠.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 자, 이 부분은 지금 벗의 충고입니다. 되게 대화 형식이에요. 말을 나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벗의 충고인데 이 벗은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허무하다. 그래서 그 독 왜 가지고 있노? 어?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 이거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 뒤. 이 부분은 나의 대사입니다. 나.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이 허무한 데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허무함에 대한 인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무함에 대한 인정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허무함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화자도 허무하다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시상이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고 본인도 생각했지만 자,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에. 그럼 이 이리승냥은 부정적인 거겠네요. 이리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일제 강점기가 될 수도 있고 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화자가 맞서 싸우고 싶은 대상이죠. 맞서서 싸우고 싶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노림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삶의 의지가 되겠죠. 순결한 삶의 의지를 노리고 있는데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지금 이 부분이 처참한 화자의 어떤 처지를 나타내고 있네요. 글씨 어떡하죠?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자의 어떤 강한 의지 나타내고 마금날 죽는 날이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그러면 이 외로운 혼은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그걸 건지기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의지. 외로운 혼이라고 하는 어떤 순결한 의지 그런 것들을 지키고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하는 겁니다. 제재를 보면은 자요시 서정시고 의지적이고 이거는 저항적이겠죠. 직설적 상징적. 특징 벗의 삶과 나의 삶이 대조를 이루며 시상이 전개되고 상징적 표현 이게 뭐냐 독. 그래서 저항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 대화체 혹은 대화 형식이라고도 합니다. 얘를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와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건데 이제 모란이 피기는과 독을 차고를
주제와 하자의 태도 면에서 비교하기로 했잖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이었고, 화자의 태도는 화자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어떤 개인적 차원의 태도였다면, 독일차고는 주제가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죠. 부정적 현실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대결 의지가 되겠죠. 이게 주제입니다. 따라서 화자의 태도는 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불의에 맞서 저항하려는 의지, 그것을 다짐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 차원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개인적 차원이었다면 독일차고는 어떤 사회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 차원으로 일제강점기에 맞서려고 하는 의지를 다졌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08쪽 조선시대 문학갈래인 시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성산문의 수양산을 바라보며, 그리고 계랑의 이황후 흙불일체, 그리고 작자 미산의 사설시조 창을 내고자 하는 부분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팅커벨과 함께 수업을 하겠습니다. 안녕! 잘 못 들었어요. 네, 항상 잘 못 듣죠? 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이 시조는 갈래가 일단 평시조예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어 있고, 시기는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산문이라고 하는 그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배경 지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1453년은 단종이라고 하는 그 어린 왕이 즉위하던 때입니다. 1년이죠, 1년. 이때 단종의 어떤 그 삼촌이죠,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계유정난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3년 뒤에 단종을 다시 왕위로 복위하기 위해서 이 6사람의 그 충신이 있었어요. 근데 사육신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죽을 사, 이런 그 단종 복위 운동을 하면서 죽었던 충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육신 중에 성산문이 지은 시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팅커벨? 성산문이 누구야? 성산문은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로서 사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조선국 사관원 우사관 등을 지냈습니다. 1418년에 태어났고 1456년 6월 8일에 사망하였습니다. 6월 8일 날에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었겠죠. 어쨌든 어떤 시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뜻풀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가 뭐냐면 배기와 숙제예요. 이제를 한탄한다. 줄여 죽을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자, 이 앞에 생략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차라리라는 말이 있다고 보고,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서야 되겠는가. 자, 비록에 푸셋 것인들 기뉘 따해 놨다니,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고 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났는가입니다. 초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는 배기와 숙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또 배경 지식이 뒤에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백이와 숙제는 본래 은나라 고죽국의 왕자였어요. 아버지가 죽은 뒤에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했어요. 안 하겠다 해서 나라를 떠났어요. 그 무렵 은나라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그 신하였던 무왕이 그를 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행위가 인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서 이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무왕은 끝내 근데 새 왕조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했어요. 이제 무왕이 세운 나라가 이제 주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어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 해서 백이와 숙제를 생각하면은 충절과 지조를 높이 산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그 백이숙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다 하는 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자, 이런 충절과 지조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하노라. 자,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화자는 이런 이제를 보고 한탄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중장을 보면은 줄여 죽을 찐들, 차라리 굶주려 죽을 찐 등 채미도 하는 것과, 채미는 고사리를 캐어 먹는 거죠. 하는 것과는 이제 서리법과 영탄법이 쓰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미라고 하는 것은 고사리를 캐어 먹는데, 차라리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서 되는가라고 그 이제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종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푸셋 거신, 이게 뭐냐면 그 산에 자라는 푸성기입니다. 푸성기, 그냥 풀이죠. 그런 것들이라 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낳는가 해서 이 누구 땅이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주나라 무왕을 가리키는 거겠죠. 일단 뉘는 무왕에 낳는데 거기 나는 그 고사리도 캐어 먹어서 되겠는가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절과 지조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이제보다 본인인 성산문이 어떻다, 더 높은, 더 굳은 저리를 지녔음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시를 보면은 지금 노란색 경광펜 쳐진 부분이 중의적 표현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양산은 일단 이제가 은거하던 산이에요. 중국에 이제가 은거하던 산이고요. 수양대군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양산은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채미는 뭐다? 자, 첫 번째는 고사리를 캐어 먹음고, 성산문의 입장에서는 수양대군이 주는 녹봉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뉘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나라의 무왕이었다면, 그렇죠, 수양대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저리와 지조를 노래한 시고요. 이제라고 하는 충절과 지조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이런 백이와 숙제보다 더 굳은 저리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또 중요한 거겠죠. 네, 두 번째 배우게 될 시는 계랑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의 기생이 쓴 평시조입니다. 조선 전기의 시는 보통 양반들이 있었다면 조선 중기로 오면서 작자층이 기생이나 평민층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단 계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팅커벨, 계랑이 누구야? 켈랑은 싱가포르 센트럴 리전의 동쪽에 위치한 계획 도시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특히 팅커벨, 로드와 더불어 계랑이 누구야? 잘 못 들었어요. 뭐야? 팅커벨, 계랑이 누구야?
계랑리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리입니다. 자,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계랑은 뭐 검은고나 뭐 노래, 시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나서 당대에 큰 명성을 얻은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진이와 더불어서 시조계의 뭐 거의 셀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초장, 중장, 종장 해석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화우라고 하는 것은 배꽃이 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처럼 흩날리던 때에 울며 잡고 이별한, 손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죠. 그것에 저도 날 생각는가, 임도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놈에. 천리길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화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비오듯 떨어지는 배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팅커벨, 배꽃이 뭐야? 배꽃은 배나무는 돌배나무의 재배종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는 낙엽 화렵소 교목입니다. 배꽃의 꽃말은 연모입니다. 자, 이화가 배꽃이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화의 꽃말이 연모라고 했어요. 사랑한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염두에 둬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일단 그 배꽃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계절적인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이화를 보고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비기 때문에 하강적 이미지겠죠? 그렇죠? 하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상황은 이별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를 써서 뭔가 이별의 상황을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추풍낙엽이라고 했어요. 자, 중장에 가면 추풍낙엽이라 해서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라고 했어요. 일단 계절적으로 가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났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추풍 낙엽이죠. 떨어질 낙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어떤 이미지다? 하강적 이미지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하강적 이미지들을 사용하면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다?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리라고 하는 시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천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과 떨어진 공간적이고 또 물리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과 떨어진 공간적,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시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이별로 인한 인과의 심적인 거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으면 이별로 인한 인과의 심적인 거리감,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꿈만이라고 해서 이 외로운이라고 하는 시어가 나타났죠. 이것은 화자의 정서가 직접 표출된 겁니다. 그렇죠? 오락가락한다 해서 화자가 임을 매우 그리워한다, 그리고 외로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강적 이미지를 가진 시어, 이화우나 추풍낙엽 등을 통해서 이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계절의 흐름, 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봄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또 시간적 거리감이 있죠. 봄, 여름, 가을인데 봄에서 바로 가을로 왔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 거리감이나, 그리고 천리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인과 떨어진 공간적 물리적 거리, 또 이별로 인한 인과의 심리적인 거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지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 계랑의 시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갈래는 사설 시조가 되겠습니다. 사설 시조가 뭐냐면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진 갈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인데 중장이 길어진 부분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사설 시조는 기발한 발상이 나타난 시조다 하는 거고, 이 사설 시조의 작가는 이제 평민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민층이 어떤 본인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비통하지 않고 낙천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시조인데요. 먼저 이 시조를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자, 창내고자라고 하는 것은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중장 부분은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창문의 종류예요. 이것은 창문의 종류고요. 암돌적이, 수돌적이. 이게 뭐냐면 암톨적이, 수톨적이라고 해서 그 경첩이에요. 경첩. 그래서 암수 이렇게 한 개가 세트로 돼서 경첩이 만들어지는 거고, 배목걸쇠 이건 이제 문고리의 문고리 새가 되는 거고, 크나큰 장도리로 뚱딱 음성 상징어입니다.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라는 거고요. 이따감 하 답답할 때면 여다 접을까 하노라.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다다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 창을 내고자. 구조가 보이죠? 어떤 구조라고 보죠 이것을? 자, A, B, A죠. 그죠? 똑같은 A 부분 그리고 B. 그래서 이것을 A, B, A 구조를 썼다고 봅니다. 이거 반복법이죠. AA 구조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죠? 그쵸?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겁니다. 왜? 생각을 해봐야겠죠. 했더니 중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창문의 종류죠. 이것을 열거하죠. 열거, 나열 또는 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돌적이, 수톨적이라고 해서 이 또 경첩을 말하고, 배목걸쇠는 아까 얘기했지만 문고리 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뚝딱은 음성 상징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성어가 되겠죠.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만들다. 이것은 지금 창문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창문의 종류나 재료 이런 것들을 나열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되게 생소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사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사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 그래서 뭐해?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열거하지?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 본인의 그 정서가 나왔죠. 답답할 때면 열고 닫고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사물을 열거함으로써 일단 첫 번째는 친숙함을 준다. 우리에겐 친숙함 주지 못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친숙함을 주겠죠. 그리고 답답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러한 창문을 만들어서 구체적 소재를 나열해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강조하면서 창문을 만들고, 이런 것을 열고 닫고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것은 불가능한 해결책이죠,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의고사 이런 말 자주 나옵니다. 불가능한 해결책을 통해서 삶의 애환, 본인의 답답함을 달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노래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애와 고통을 또 웃음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해학적인 모습과 낙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설 시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조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시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나 라의 세 작품을 봤는데요. 복습 잘 하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